와인은 한편의 시와 같다. 와인을 마시는 것은 나를 여기로 데려다준 인생에 대한 내 방식의 감사 표현이다. 세상의 모든 와인을 리뷰한다. 와인의 정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시는 와인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거치며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와인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와인의 정석. 와인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의 포도주, 술을 뜻하는 비듐에서 유래됐다고 알려집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와인은 약 8,000년 전 오늘날의 조지아에서 처음 제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와인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생산했다기보다 야생 포도를 수집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포도가 자연스럽게 발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포도라는 과일의 특성 때문입니다. 포도는 자연적으로 발효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포도 껍질에는 발효를 시작할 수 있는 자연 발효 효모가 존재하고 포도의 당분은 알코올로 변환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와인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로 전해집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와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와인을 신의 음료라고 여겼는데요. 그들은 신들에게 와인을 바치기 위해 제사와 종교적 의식에 사용했으며 결혼식, 축제, 장례식 등 다양한 사회적 행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마시는 중요한 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와인은 의료적인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와인을 통해 상처를 소독하고 식물 또는 약초 추출물을 보존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서 와인은 만들기 어렵고 귀한 음료였기 때문에 왕실과 귀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고 상류층 사이에서만 인기가 높았습니다. 와인은 사후세계에서 행복을 위한 필수품으로도 여겨졌죠. 와인은 상업적 루트를 통해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전파되었습니다. 와인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데에는 고대 페니키아인과 그리스인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들은 뛰어난 항해 기술과 상업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고대 이집트와 중동의 와인을 지중해 전역에 소개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와 무역을 통해 와인을 접하고 이를 자신들의 식문화와 종교의식에 통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와인은 귀중한 무역 상품으로 간주되어 상류층과 군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확장은 와인 문화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제국 내의 모든 지역에서 와인 생산을 장려했고 이는 와인의 대중화와 지역별 특색 있는 와인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현재 유럽의 주요 와인 생산국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 와인은 종교와 깊은 연결을 맺게 됩니다. 특히 크리스천 종교의 발달과 함께 종교의식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성찬례에서 사용되는 와인은 신성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수도원은 와인 제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각 지역별 와인의 특색이 서서히 강조되기 시작했죠. 와인은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그 나라의 기후, 토양, 제조 방법에 따라서 세분화되고 발전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준 나라는 구대륙 와인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입니다. 프랑스의 보르도, 부르고뉴 지역으로 전파된 와인은 수도원을 통해 체계적인 재배와 발효 기술이 개발되었고 포도 품질과 와인 제조 기술을 향상시켰습니다. 부르고뉴의 온화한 대륙성 기후와 석회질 토양, 보르도의 온난한 해양성 기후와 자갈, 사질 토양이 혼합된 토양 구조는 와인이 현재와 같이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피에몬테 지역으로 전파된 와인은 로마 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발효 방식과 중세에 개발된 새로운 양조 기술이 결합되어 이탈리아 특유의 와인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토스카나는 지중해성 기후, 피에몬테는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각기 다른 특성의 포도를 재배하는 데 적합했으며 토스카나의 암석 토양과 피에몬테의 진흙 및 석회석 토양은 각각 포도의 풍미와 구조에 독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된 구대륙의 와인은 대항해 시대의 탐험과 유럽인들의 식민지 확장을 통해 신대륙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유럽 이주민들이 새롭게 정착한 지역 중 일부는 포도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갖추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칠레의 센트럴밸리,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 호주의 남동부 지역은 유럽의 포도 재배 지역과 유사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만 재배되던 카베르네 소비뇽, 샤르도네, 메를로 등의 포도 품종들이 신대륙에서 재배되기 시작했고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 조건에 맞게 적응하면서 구대륙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차별화된 신대륙만의 와인으로 발전되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던 와인은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 첫 위기는 북아메리카를 통해 전파되어 유럽 전역에 포도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필록세라에 의해 시작이 됩니다. 필록세라는 포도나무 뿌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은 해충인 필록세라 바스타트릭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포도나무 묘목과 토양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필록세라에 의해 유럽 전역의 포도밭이 파괴되었으며 특히 프랑스의 와인 산업은 거의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죠. 당시 와인은 프랑스에서 중요한 농업 산물이자 경제력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필록세라의 발생은 프랑스의 농업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필록세라의 발생은 유럽의 포도 재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기도 했는데요. 포도 재배자들은 필록세라에 저항성이 있는 북미 포도나무 뿌리에 유럽 포도 품종을 접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고, 포도 재배와 와인 제조에 관한 과학적 접근과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1920년대 미국에서 시작한 금주법입니다. 미국의 금주법은 1920년부터 1933년까지 13년간 이어졌고, 알코올 음료의 제조, 수입, 운송 및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알코올 함량이 0.5%를 초과하는 음료는 모두 금지 대상이었죠. 이로 인해 많은 와이너리가 문을 닫게 되었고 와인 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1933년 금주법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실질적인 집행의 실패는 금주법을 폐지하게 만들었고 와인 산업은 새로운 시장 전략과 품질 개선을 통해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두 차례 세계대전, 경제대공황, 과도한 와인 생산으로 인해 전 세계의 와인 산업은 여러 차례 큰 위기를 겪었지만 이러한 큰 사건들을 통해 와인 산업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발전시켰고 산업 구조와 전략을 재편하여 더 강한 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와인의 정석. 자, 오늘은 와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와인의 역사는 인류의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즐기는 한 잔의 와인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와인 한 잔을 통해 그 깊은 맛과 이야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와인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